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또 맞은편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두들 마스크를 꽉 끼고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토론은 열띠게. 예. 자, 지금 원래 세 분이 참석하시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장혜영 의원은 의총 때문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예, 의총이 언제 시작하시죠? 오늘 오전에?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시 한 8시 한 30분쯤에는 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어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자,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장경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좀 남은 여생을 좀 반성하시면서 조용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되었건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예. 헬기 사격에 대해서. 네. 그동안 국가수나 혹은 5.18 특위에서도 이미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헬기 사격에 대한 근거가 남았었는데 예.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린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표현했던 게 이 전두환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이 2017년 4월에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서인데요. 예, 예. 이 회고록 자체가 2017년 5월에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출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부탁인데요. 본인이 회고록 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 선거를 앞두고 한다든지 중요한 어떤 이 정치 일정 중에 본인의 발언을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조용히 지내시라 이런 주문하셨습니다. 예, 자 허윤아 의원. 예. 네, 저희는 법원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재판이 가진 어떤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드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의 마음의 치유와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전화기 들고 계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사실 너무 이런 판단이 늦게 나와서 예. 안타까운 마음이 전 제일 먼저 좀 들었고요. 예. 그 사자 명예훼손 이제 넘어서 이 5.18 당시에 시민들을 향해서 무려 군이 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부분은 분명히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 이 5.18 학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 피해자와 광주의 명예를 다 짓밟은 이 전두환 씨가 받은 죗값 치고는 사실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기울여야 될 5.18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노력들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발포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 예. 그리고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아직 남아있는 모든 진실들을 계속 역사 앞에서 밝히는 어떤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처분 관련해서 이제 어제 법원에서 신문이 있었습니다. 한 1시간 남짓 진행됐죠.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은 거 보니까 당연히 윤 총장 측하고 법무부 쪽 입장이 명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이르면 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있었는데 어제는 안 나왔고요. 오늘쯤은 나오겠죠. 자, 어떤 결론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엔 허인하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6가지였었는데요. 예. 이 중에서 5가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부 사찰록 관련 영장만 일부 발부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또한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좀 믿고 싶고요.
저희 당이 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도 밝혔지만 네. 저희는 윤 총장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법치의 수호와 검찰을 향한 광기 어린 폭주를 좀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장 간의 조치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에 가깝게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윤 총장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원은 법치 난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허은안께서는 그러면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면은 법원에 그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이 요청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처럼 뭐 법원의 판단에서 뭐 직무배제 처분이 뭐 추후 회복이 어려운 피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어가지고 이제 열릴 징계위에서도 뭐 해임할 만한 사안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윤 총장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결론은 그냥 오늘이 지나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드라마가 때 되면은 방영돼서 이제 조금씩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근데 오늘 이런 결론들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기분으로 이걸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계속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검찰 개혁으로 한판 되게 세게 붙는 어떤 정극 같은 거를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그 맨 처음에 기대했었던 진짜 검찰 개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 갈수록 모르겠다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 권력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살아있는 권력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검찰 스스로도 시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견제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어떤 뭐 정치 검찰이라느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느니 아니면 자기 보위에만 골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법원에서의 공방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면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되시거든요. 또 반대로 법원이나 징계위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검찰 개혁의 실패다.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대화 자체가 너무 공허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피곤하고 공허하다 이런 상황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주십시오. 뭐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좀 나서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판사 사찰, 소위 판사들을 개인정보를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채널A 기자와의 검언 유착, 그리고 부인이나 장모 관련 수사에 대해서 개입 의혹이 있고요. 또 측근 비리 혹은 비위 행위에 대한 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적임자로서의 수행을 좀 기대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이 관행들 혹은 인습들을 좀 타파하길 바라고요. 또 인권 수사라든지 공정 수사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 총장으로서 검찰 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좀 적합하지 않은 거다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이제 어찌되건 뭐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텐데요.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이 이후에 이뤄지는 어떤 법무부의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 혹은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서
아마 본인이 조금 이 과오를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 조직에 너무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예, 인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특히 이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심 쟁점은 결국은 이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양측의 의견 대립 이것도 역시 명료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뭐 그동안 그냥 뭐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한 것이고 뭐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집한 측이 법무부니까 결과는 당연히 중징계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네, 처음에 그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단어 듣고 상당히 놀랐고 이게 사실이면 사법질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된 문건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법대 시절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뭐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이 정도 내용이 있는 게 사찰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내용상 사찰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기업 좀 운영해 봤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준비,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은 완전한 기초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을 분석하고 또 뭐 프로필을 알아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은 기본인데, 만약에 제 직원이 이 고객에 대해서 이 정도의 프로필 정도 수준을 분석해 왔으면 저는 낙제점을 줄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누구나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가 사찰이라고 좀 호들갑 떠는 것은 그만큼이나 윤 총장이 꼬투리 잡힐 게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추장관이 긴박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는 이제 일반 판사 사찰 문건이라 한 그 내용을 들춰보니 뭐 내용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네네. 이건 호들갑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인권 감수성이 조금 더 좀 발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면은 뭐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뭐 기업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 비공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이 재판부, 소위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사법부의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속을 분류해서 그것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범죄 이 정보라는 게 너무 또 크다 보니까 너무 광의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이 인권수사를 위해서 국한하기 위해서 수사정보 과연 이제 기소검사가 상대편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맞선녀의 예를 들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소검사가 재판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판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걸 조직적으로 대검의 정책관실에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 사법부에 대한 검찰에서의 조직적 행태를 좀 대단히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 검찰이 이 판사도 사찰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정보, 기업인에 대한 정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소위 검찰 문서 캐비넷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검이라는 검찰 이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정보 담당 파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아까 허은하 의원께서 인용해 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과 자동 응답 방식을 혼용해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돼 있는 장희영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검찰개혁위원 지내셨었던 박준영 변호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가장 큰 논쟁 대상, 그러니까 판사 문건이라고도 얘기되는 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요 네. 문건을 네. 법리 검토를 한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근무 검사가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그 결론에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됐는데 네. 이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예.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절차를 다 무너뜨리면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심지어 검찰개혁위원을 지내신 분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뭔가 뒤따라오는 판단 정도로 치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개혁은 사라지고 진영 논리랑 권력 투쟁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고 계셔서 심지어 저는 일각에서 이게 요즘에 법무부는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법무부가 지금 이런 모든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법무부가 심지어는 무법부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장 의원님께서는 점심 뒤 한 14분 후에 30분쯤에는 먼저 떠나셔야 되니까 중간에 토론 들으시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대행임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미애 장관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어제 오전에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시길래. 아마도 이 검찰 조직 내에 이 조직적 저항에 직면했다. 예. 소위 아무리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예. 권한대행도 차장이죠, 대검. 차장도 어쨌든 이 검찰 조직에서의 조직적 반응을 좀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런 검찰 조직 내에서의 사면 초과보다는 어찌됐건 이 국민적 열망과 앞으로 그동안에 국민이 바래왔던 검찰의 모습들, 예. 그동안 이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또 별건 수사 등으로 이어져온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들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장 의원께서도 얘기를 법무부가 무법부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무법천지를 만든 건 검찰이죠. 만약에 이 검찰이 독립된 곳도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삼권 분립 중에 검찰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이 지위를 받지 않거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란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왜 검찰만 유독 이 소위 법무부 산하기관이 검찰만 유독 과연 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마지막 특권 그동안 우리가 이 권력의 4대 사정기관이라고 했던 경찰 치안본부 그다음 기무사 국정원 그리고 마지막 검찰인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항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은하 의원. 근데 저는 잠깐만. 예, 장혜영 의원요. 예.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조직적 저항이라고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이 조남관 대검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총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고 예. 계시죠. 예. 이 조남관 차장검사께서 이제 직접 이제 내부망에다가 올린 글 전문을 봤을 때 그 글을 보기 전에는 이게 조직적 저항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2,100여 명의 검사들 8천여 명의 수사관들과 실무관들 이 전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 백약이 무효다. 네.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연불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기조가 정말로 추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높은 지향, 뜻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네. 정말 읍소하신 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거는 네. 공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추장관 지하의 검찰들, 이 2,000명 검사들, 8,000명 수사관들 합하면 이 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 다 낡고 부패한 사람들인가? 다 무법천지를 만들어왔던 사람들인가? 그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이 무법천지를 만들어왔다는 검찰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검찰로서 정말 자기가 세운 공적인 뜻을 다하기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한 부분을 전 진짜 걱정해서라도 이런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그냥 조직적 저항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들을 봤을 때는 그 조남관 대검 차장의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대로 일단 그 검찰 조직의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마음을 얻어라.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맞죠. 네.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지만 네.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강으로 네. 밀어붙이고 있고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심지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조차도 내부에서 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도. 네, 그 주십시오. 내부망에 있었던 말 중에 저도 이 말이 좀 들렸는데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조남관 대행은 그 추장관 체제에 승진한 네. 추장관 계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을 내부망에 올렸을 때 추장관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도 장혜영 의원과 같이 이게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하게 바라고 예. 검사의 양심을 걸고 상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짐신마저 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내부망에 올리지 않았을까 여러 번 상소하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검찰개혁 모든 게 다 이제 검찰개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 장관은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도대체 어떠한 오더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아기다툼을 하는 걸까.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호감 가는 여성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야차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자,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론을 했고요. 또 행간을 보면 또 추미애 장관도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뜻을 전한 것 같습니다. 뭐 동반 사퇴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 장경태 의원님. 그 전에 먼저 저도 좀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2019년에 이제 다들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뭐 검찰이 열심히 이 검찰 개혁안을 냈고요. 뭐 네. 조국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법무부 차원에서의 검찰 개혁을 냈었고, 결국 이 소위 검찰 내부에서의 정화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정의 노력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2,100명 모든 검사님들과 8,000명의 모든 수사관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뭐 검찰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검찰을 만들기 위한 이 성장통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충분히 저희는 이제 기회를 드렸고 시간을 좀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됐다. 그동안 밝혀진 거는 측근에 대한 비위를 덮는다든지 혹은 가족에 대한 비위를 덮기 위한 노력들이, 혹은 판사를 사찰하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아이오마저도 국내 기관에서 뺐습니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이 이런 행태를 했던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동반 사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엔 총리님께 쓰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쓴 표현은 아닙니다. 예,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사실 순서상은 어찌되었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이 소위 지휘권을 거부한 저항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반사태라는 표현보다는 검찰총장의 거치가 결정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장관에 대한 거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일단은 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동반사태라는 표현보다는 검찰총장의 이 소위 거치 결정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혹시나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 총장이 뭐 해임이든 이런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난 이후에 만약에 스스로 뭐 사퇴하겠다 한다면 이게 원래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윤 총장을 해임시킨 것 자체가 검찰 개혁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어떤 물러날 수 없다.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저는 완성은 공수처가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지금 이 공수처장 추천 인사위원회 또한 이 법무부 장관께서 추천 인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시행령이 발효된 지 5개월 만에 겨우 추천해서 이제 구성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윤 총장과 검찰 이 산하기관의 이 뭐 기관장의 거치와 관계없이 저는 이 공수처의 완성까지가 법무부 장관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수정상이 좀 있습니다. 응답률 6%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자,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요즘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후물살 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또 뭐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이냐 이거까지 또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좀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지금 27분이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의견부터 좀 듣죠. 예. 네.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실히 지난 여름 2차 대유행 때보다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은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 12월에 중소기업 업황 전망 지수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11월 대비 2포인트나 더 떨어졌고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엔 지수가 53.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100 이하면은 앞으로 업황이 안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100 이하인 정도가 아니라 53.8이니까 정말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누굴 또 선별할 거냐 이런 지난한 논쟁을 반복하는 것보다 1인당 30만 원씩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급하자라고 하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선열전 지금 방금 장혜연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 의원의 의견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의원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장혜영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허윤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쓰자라는 거고 가령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일 텐데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신 공급 물량 예산 이 부분 뭐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채를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채로 비용 마련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가빚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660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1,07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내서 돈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운영의 기준이 있는지 진짜 심각한 의구심이 들 뿐이고요. 이 빚은 정권이 갚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갚아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까지 내서 돈을 나눠주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금을 걷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은 한정된 예산에서 국민의 건강과 또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협치하고 또 국가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채 발행 안 되고 세금 더 걷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 기본적으로 뭔가 국채까지 반환해서 재난지원금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현장 그 을지로와 청계천 소상공인들을 만나 뵙고 예. 왔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달 주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계획되지 않은 재개발 때문에 지금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 예. 네, 라는 그 얘기는 것입니다. 이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 그 뭐 국채는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장경태 의원 예. 갑자기 그 소상공인들께서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걸 그건 네네. 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네네. 뭐 정권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 이번 정권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재개발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그 IMF가 이 발표를 했죠. 가계부채 위험국가 탑5 이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브라질 등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 뭐 탑5긴 하지만 뭐 6위 정도 하는데요. 상승세는 현재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2015년만 해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 자산을 만들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국가부채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왜 국민부채, 가계부채는 걱정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프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신데 국가가 이런 확장적 재정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기업에게 뭐 우리가 관치금융 시대도 아니고요. 기업에게 억눌러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께 힘들어도 더 허리띠 졸라매고 참으십시오. 아파도 참으십시오. 병원 가지 말고 참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치료를 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만 해도요.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국가 재정에 뭐 예를 들면 GDP 대비 40% 넘는다. 뭐 재정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좀 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가 봐요. 먼저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1차, 2차 때는 그렇게 또 미온적으로 1차 저희가 재난지원금 때 4월에 재난지원금 내려보내도 결국 지역에 집행도 안 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계셨습니다. 대구 당시 신천지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 났을 때 대구 지급도 안 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 당시 저희가 국채 발행 안 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또 반대하셨었는데 이제는 또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설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내일 지금 법정 시한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그런데도 또 아직까지 발목 잡고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거의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지금 법정 시한도 넘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토론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받아가야 돼요. 예, 잠깐만요. 네. 제가 다음 토론 와중에 방금 전에 청취자분 3245님께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여자분 이름이 뭔가요? 국가 부채를 걱정하니 든든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이제 자, 지금 허은하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초선열전 토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에서 허은하 의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경태 의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은하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예. 네, 이 정책의 시의성하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고 효과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논란됐던 통신비 2만 원 그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신비 2만 원이요? 예. 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컸고요. 실제로 통신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천억이 넘는 예산을 강행하려다가 저희 국민의힘 반대로 절반 정도로 지출을 줄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 정책의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가 할인액 줄어드는 문제 또 그런 부분이 속출했고 또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를 경감하겠다는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국 국민, 과기부, 통신사, 금융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책이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이 되어도 불만을 갖는 분이 생기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뭐 2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의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네이밍으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자꾸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진심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슬로건을 만드는 선거 국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부라는 느낌을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야당들 반발이 있었는데, 자, 국정원법 개정안, 이거 단독 개정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핵심 뼈대 중에 하나가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제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태 의원님. 일단은 뭐 국정원법 개정안이 앞으로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법사위 남겨두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이 대공수사권의 이 수사 관련된 이 기능을 저희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정보 기능을 좀 분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또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지금 너무 이 각 기관마다 역할과 기능이 혼재 있어서 서로 간의 이 역할 때문에 충돌하거나 서로 간의 이 과정에서 좀 월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 국가적인 체계를 다시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180여 석을 보유한 여당이 야당의 반대가 두려워서 국정을 양보하고 발목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독단적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여당의 고심은 야당의 반발이 아니라 추윤 갈등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야당 최근에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 지금 이어가고 있죠. 지금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께서 연풍문이죠, 거기 연풍할 때 연풍이 해마다 풍년이라는 뜻의 연풍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진입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기서 팩트는 몸싸움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한 부분이고요. 네, 경찰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서 저희를 이제 막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연풍문에 갔었던 연풍문 진입 시도인 거죠. 처음엔 연풍문 앞에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추윤 갈등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국정 현황에 대한 야당의 질의서 이런 걸 다 담아서 대통령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뵈러 간 거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보좌해서 야당과 소통하셔야 되는 정무수석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코로나 핑계로 저희 야당들의 서신을 첫날은 받지를 않으셨거든요. 원래 1시 반에 약속을 하셨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10명이 갔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10명보다 청원 경찰들이 훨씬 더 뒤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로 직무유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은 보지 못하겠다는 정무수석이 축구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는 총구까지 있었고요. 다음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찾아갔는데 이 차벽이 아니라 경찰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벽을 서셔서 저희가 몸에 무기라도 있는 것처럼 저희를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는 몸싸움처럼 보였지만 저희는 몸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헌정 질서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몸싸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합법하고 합당한 요구를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최재성 정무수석 간의 이 어려운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장태 의원? 일단 대통령님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여당 의원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 당연히 이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사전에 합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이 일정 관련돼서 누구를 만날지 사실 홍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도 방문하실 때 방문하는 의원실과 방문 목적을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의원실에 확인을 합니다. 어떤 분 아시냐 찾아오셨다. 그런데 청와대에 갈 때도 사실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뭐 전달하겠다. 뭐 해서 그건 되는 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전달하거나 이 과정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해당 이 누가 이제 일정이 되는지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야당이 이제 진정성 있는 어떤 이 대화의 노력, 저희 보고 뭐 자꾸 독단적이다, 뭐 이렇게 뭐 진행한다는데, 아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겠죠. 예를 들면, 공수처장 추천 인사위원이 본인이 추천한 이 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고, 모조리 그냥 반대표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 개원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법안 심사도 했고요. 결산도 했고요. 이 예산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도 아직 추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국회 의사일정이 올해 2020년 국회 의사일정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국회 부의장이 공석이에요. 여기 아직도 개원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 찾아뵈러 간 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뵙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는 금요일부터 만나기 전에 미리 절차적으로 그 안내를 했고 찾아뵙기로 했어요. 비서실장님을. 근데 비서실장이 안 돼서 정무수석이랑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찾아뵌 겁니다. 근데 정무수석은 나타나지 않고 행정관이 나타났던 거고요. 행정관이 앞에 나와서 소통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비서관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또한 국민의힘에 자꾸 소통하지 않는다, 발목 잡는다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저희 초선들은 소통하러 직접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뵀었던 거고요. 저희의 소통을 막은 것은 정부이지 그리고 또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지 저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예, 자. 토론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치기 전에 재난방송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보낸 국외 지진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9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7시 54분에 아르헨티나 살타 서북 서쪽 172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국내 영향은 없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회재난입니다. 재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고요. 재난 지역은 전국입니다. 자, 전북 또 정읍시 소재 육용 오리동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되었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그리고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또 요즘은 추우니까 아주 뜨겁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일 영하권의 날씨 제가 뜨겁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야구, 축구 끝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네. 가을도 아닌데 네. 겨울이지만. 네. 코로나19 속에 열심히 한 시즌 내내 달린 선수들 이제 예. 상으로 보상을 받고 아하, 있습니다. 예. 어제 프로야구 시상식 있었거든요. 네. KT 천하였습니다. 예. 타격 4관왕 로하스 선수가 정규 시즌 MVP에 뽑혔고요. 19살 고졸 신인 13승을 거둔 소형준 선수가 신인왕에 올랐습니다. 소형준 선수. 네, 제가 그때 막 팬이 한번 됐다 하면서
호들갑 그러니까요. 떨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같은 팀에서 MVP랑 신인왕 나온 거는 역대 6번째고요. 기자 112명 상대로 투표했는데 이게 네. 정규리그 종료 다음 날 딱 하루 동안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결과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리그 2위에도 한국 시리즈 못 올랐던 막내 구단 KT가 예. 시상식에서 조금 아하. 한풀이는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112명 투표 거기에 조 기자도 저는 축구 기자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 다른 맞다. 기자들이 했겠죠. 예, 저는 그렇네요. 저는 K리그를 예, 뽑았습니다. 참, 예, 그래요. 그럼 네. K리그 네. 시상식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예. 어제 예. 프로축구 K리그 2 2부 리그 시상식이 있었어요. 수원FC의 안병준 선수가 MVP에 득점상 베스트 11 공격 부문까지 3관왕에 올라서 아주 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안병준 선수 저는 솔직히 좀 그쵸. 생소하시죠. 예. K리그 1 MVP가 전북의 손준호 선수인데 여기도 예. 국가대표 선수긴 한데 축구팬 아니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K리그 2 왜 가져왔지?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왜 그래요? 이 선수 국적이 북한 대표 출신입니다. 국적을 정확히 말하면 조선적이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대표팀에서 뛰었던 경력이 다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예. 조선 국적의 제일교포 3세입니다. 일본에 살던 조선인 중에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택하지 않고 또 예.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조선에 적을 두고 있다 해서 조선적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조선이라는 국적이 뭐 아시겠지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무국적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병준 선수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조선학교를 다녔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조총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안병준 선수 말씀드린 대로 북한 국가대표팀 경력이 있습니다. 예. 2011년 북한 성인대표팀에 발탁돼서 A매치 8경기를 뛰었고요. 예. 2007년에는 북한 인공기 달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U17 월드컵의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 팬들은 뭐 인민 호날두다, 또 레반도프스키에서 딴 예. 레반 동무스키다, 뭐 이런 예. 별명을 달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앞서 뭐 안병준이랑 비슷한 이력의 조총련계 선수들 있었죠. 뭐 정대세 선수 예. 워낙에 유명하고 예. 그래서 뭐 이 안병준 선수를 예. 제2의 정대세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또 안영학, 량규사 선수까지 3명 있었는데 MVP까지 받은 거는 프로축구 38년 역사상 안병준 선수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데. 그럼 네. 이 안병준 선수가 우리 이제 K리그 2에서 네. 뛰게 된 거. 네. 그럼 언제 와서 이렇게 뛰게 된 겁니까? 한국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일본 예. 뭐 J리그 가와사키 구마모토 등등에서 뛰다가 이제 2년 만에 K리그 2 최고의 별이 된 건데요. 예. 올해 21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수원FC가 올해 넣은 53골 그중에 40%를 이 선수가 해결한 겁니다. 21골이요? 네, 특히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예. 소속팀인 수원FC의 1부 리그 진출에 앞장섰다. 뭐 이렇게 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가족까지 함께 한국에 왔는데 네. 안병준 선수는 조선적이지만 아내는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고요. 네, 예. 두 아이 국적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다국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수원FC의 1부 리그 진출을 이끈 선수. 네. 자, 그러면 조선적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K리그에서는 그러면 뭐 신분이 네. 그럼 외국인 선수인 건가요? 어떻게 참 되는 거예요? 오묘하고 예. 뭐랄까 좀 현대사의 아픔이나 현실이나 예.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K리그 규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2세 선수는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병준 선수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 엄밀히 여기에 충족되지는 않아요. 예. 연맹에 확인해 보니까 좁게 해석하면 국적이지만 네. 넓게 헌법적 해석을 포함하면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우리나라 헌법은 네. 북한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북한 땅도 헌법상으로는 우리 영토고 네. 북한 사람도 다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국적자는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K리그에서도 조선적인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팀마다 이제 K리그 팀마다 외국인 쿼터 4명인데 거기에 예. 포함되지 않고 상관없이 이제 한국인처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정대세 선수 잠깐 언급했는데 거기는 또 다릅니다. 예. 한국 국적 아버지 또 조선 국적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예요. 예. 제일교포로 지내면서 북한 대표팀에 발탁을 됐고 피파에
나 한국 국적이지만 북한 대표팀 선수를 뛰게 해달라 해서 피파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권도 취득을 하게 됐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 북한 이중국적 선수예요. 정대세 선수는. 근데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북한은 앞서 말했듯 헌법상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서 정대세가 제3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정대세 선수는 남북한 여권 다 가지고 있고 편의상 번갈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스폰서가 얼마나 좋은지 네.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어떻게 네. 하죠? 손흥민 선수랑 그 맞대결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할 건 아니죠. 안병준 선수 뭐 축구 기술, 뭐 체력, 정신력 나날이 늘 거고요. 수원 FC에서 계속 뛴다면 아마 1부 리그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남북한 나란히 H조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 원정 경기는 이미 작년 10월에 했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지만 벤투호, 손흥민, 북한 팀의 안병준의 맞대결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네, 기대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